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그리고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여쭤보고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 때 윤석열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전체 내용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 통일부 장관님께서 여러 입안자이시고 내용을 상세히 잘 알고 계셔서 상당히 다양하고 포괄적인 구상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구상의 내용, 또 어떤 조건 하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비핵화나 또 남북관계 개선으로 할 수 있는지 전체 구상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예, 그 지금 소위 담대한 구상, 처음에는 이제 담대한 계획에서 시작을 했지요. 그 처음에 우리 대통령께서 그 취임사에서 이제 담대한 계획을 얘기를 하시고 그게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담대한 구상으로 바뀌면서 뭐 차이는 담대한 계획은 뭐 여전히 조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경제 지원 조치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대한 계획이라는 말을 수 있긴 합니다만은 뭐 전체적인 걸 얘기를 할 때는 역시 담대한 구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뭐 저도 사실은 그 공저자 중에 한 명이지. 담대한 구상이나 대북 업무라는 게 사실은 통일부가 대북 업무를 전체 다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만 대북 남북관계가 이제 국제화되면서 외교부도 관련이 되고 그 다음에 남북관계가 그 이중성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통일을 향해서 그 함께 가야 할 동반자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적이기도 하니까 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제 국방부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지원이라든가 이런 뭐 특히 경제적인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이제 경제부처도 들어가겠습니다만은 그 어쨌든 뭐 제가 통일부 장관으로서 그 조금 그러니까 대표한다 그럴까요?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북한이 실질적인 그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나왔을 때 그 이 경제를 포함해서 정치 군사 분야까지 포함하는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내고 또 그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이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만들어서 통일로 나가는 길을 단축시킬 수 있다, 단축시키려 한다 이런 부분이 아마 압축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그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실질적으로 할 때 우리가 경제 지원 정책의 패키지를 굉장히 과감하고 포괄적으로 한다고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아마 통일부가 그 경제 지원 조치의 포괄성이나 담대한 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조치보다 어떤 면에서 진일보한 부분이 있는지. 우선 그 담대한 구상에 그 이전에 우리 대북 제안이라든가 이런 거와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경제만 있는 게 아니라 군사, 이 정치 이 분야까지 포함한다는 면이 좀 가장 큰 차이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뭐 북한도 얼마 전에 이 뭐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이게 비핵 개방,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선과 뭐 다름없는 거라고 이렇게 폄훼하는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좀 뭐 북한이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그 국내에서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분들이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의 그 소득이 없었던 결실이 없었던 비핵 개방 3선과 유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폄훼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 좀 서운하게도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그러니까 비핵 개방 3선 같은 경우 순전히 경제적인 보상 조치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비해서 그 사실은 그 이 담대한 구상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은 군사 안보적인 군사 정치적인 소위 이제 북한이 그 핵을 개발하는 이유가 자기네들의 체제를 이 미국과 뭐 남쪽에서 위협을 하고 있어서 할 수 없이 개발한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그 저기 어드레스하고 있다, 즉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대응 조치가 있다 이런 점에서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도 과거에 대해서는 어떤 뭐 이 여러 가지 그냥 이 소위 고기를 지원하는 것이지 네. 이 고기 잡는 법을 뭐 지원한 거는 아니다라는 비판들도 있었는데 이번에 지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뭐 대북 제재 체제 안에서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자생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원하려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데 애를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발표된 것은 아무래도 경제 관련 패키지가 조금 더 상세하고 군사 안보 또는 정치적인 생존 보장이나 그런 말을 쓸 수 있다면 체제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좀 덜 구체화되어 있는데요. 아마 미국하고도 협의해야 될 부분도 그렇습니다. 또 군사 분야는 말씀을 못하신 부분도 있을 거라 대략 앞으로 이제 어떤 정도로 진행이 될지 언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랄까 이런 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을지. 지금 경제 분야 조치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재의 그 일종의 핵심 국가라고 할 수 있으면 지금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하고도 좀 더 협조를 해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또 뭐 일본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그 주변에 이제 우리 그 남북관계 개선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혹은 우리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라들과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뭐 모든 거를 지금 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말씀하셨듯이 군사라든지 이 정치적인 부분 소위 그 저들의 체제 안보에 대한 우려를 해주는 부분 같은 경우 조금 더 민감할 수가 있고 그건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미국과의 관계에서 그 협의의 어떤 그 수준을 보면은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도 이 흔쾌하게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세한 부분은 외교부를 통해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인데 뭐 아직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담대한 구상이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하고도 연결이 될 텐데요. 현재까지는 2019년 이제 2월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로는 비핵화 협상이 잘 열리고 있지 않아서요. 예, 모든 협상이 안 열리고 있죠. 그래서 비핵화 협상의 앞으로의 가능성이랄까, 그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기대하시거나 또는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좀 있으면 보완적으로. 사실은 담대한 구상의 한 부분으로서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뭐 담대한 구상이고 뭐고 간에 일단 지금 북한과 아무런 대화조차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뭐 되겠냐 하는 좀 비관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사실 저도 제가 그 통일부 장관으로서 청문회를 하는 날 북한이 이 코로나가 발발했다라는 것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청문회 날이 5월 12일이었었는데 제가 실제 취임하자마자 5월 16일 날 그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방역과 관련해서 얼마든지 협력할 용의가 있으니까 대화를 하자 이런 대북 통지문을 보냈는데 그거조차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아쉽게 생각을 하고 또 그 이후에도 민간 쪽에서도 그동안 우리가 2018년에 잠시 해빙기가 있었을 때 좀 여러 가지 그 남북 사이의 협력을 민간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접촉을 했던 분들도 지금은 뭐 거의 다 지금 단절이 돼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여러 가지 아쉬움은 많은데 아까 그 담대한 구상의 일부로서 이게 대화 쪽으로 이끌어내는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저도 얘기하고 외교부 쪽에서도 얘기했듯이 소위 3D 하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는 억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단념, 세 번째는 대화. 그러니까 영어로 3D 하는 이유가 deterrence, dissuasion, 그리고 이제 dialogue 이렇게 세 가지인데 한편으로서는 그 확실하게 우리가 북한의 그 핵 위협이라든지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억지를 뭐 확장 억지를 통해서건 우리 자체적인 국방력을 통해서건 억지를 해서 그것이 북한의 어떤 위협이 소용이 없게 만들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단념 부분은 북한이 어떤 뭐 도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계속적인 그 자신들의 이 핵 무력을 강화시키려고 그러는 노력을 제재를 통해서 단념을 시키고 또 도발에 대한 부분은 국제적인 그 이 협력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든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단념을 시키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북한이 어쨌든 이 다른 비상한 방법으로 이 체제를 유지할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제 북한의 어떤 경제난이라든가 어떤 체제 다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그걸 좀 더 단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제사회와 마찬가지로 협력을 해서 그 외교적인 그 대화로 나올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다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그런 정도가 그러니까 대화를 위한 그 노력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순전히 남북관계 측면에서 보면은 그 저희들이 그 생각 외로 지난 정부에서도 이 민간 차원의 남북관계 협력이 그 별로 그렇게 잘 안 됐고 뭐 정부에 대해서 민간 쪽에서 협력을 하든 그 남북 협력을 하던 분들도 좀 약간 서운한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뭐 좀 제안을 하고 제약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들은 그 남북 관계가 특히 지금 정부 차원에서 대화가 단절이 된 상황에서는 남북 관계의 어떤 조그만 그 대화의 그 이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 특히 정치적인 색채가 전혀 없는 뭐 예를 들어서 종교 단체 간의 협력이라든지 뭐 물론 북쪽에서는 정확하게 종교 단체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 쪽 종교 단체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의 협력이 아주 작은 남북 사이에 어떤 신뢰를 쌓을 수가 있고 그 신뢰가 좀 커지면은 이게 그 정부 차원의 대화로도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뭐 이 말을 듣는 분들이 좀 생각할 게 그 어느 세월에 그거 되겠냐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남북 문제에서 그게 비핵화가 됐건 남북 관계 획기적인 개선이 됐건 이런 데는 이게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것도 시야를 좀 롱텀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가야지. 이게 한 정권은커녕 통일부 장관이 자기가 재임하는 동안에 뭔가 업적을 내기 위해서 무리를 하는 거는 오히려 해결도 안 되고 이후에 남북 대화라든지 남북 관계에서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담대한 구상이 그 지금 윤석열 정부 5년 내에 이제 시작이 된 걸 뭐 당연히 희망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담대한 구상을 그 내는 이유가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 이 비핵화의 어떤 기준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둬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길게 봐서 이제 비핵화 협상을 위한 여건 조성이나 또 다차원적인 어떤 신뢰 구축 조치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 장관님께서 지금 말씀처럼 긴 호흡에서 북한하고의 신뢰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고 또 이전 정부들하고의 정책적인 연속성, 이어달리기라고도 말씀하셔서 그간에는 이제 아무래도 국내 여러 갈등 구조 때문에 대북 정책이 나뉘어지는 부분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장관님 말씀이 굉장히 좋은 그 반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과거 우리의 대북 정책 또는 비핵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어떤 점을 특별히 좀 이어받아서 계승하고 발전시키려고 하시는지 그 평가 부분을 잠깐 여쭙겠습니다. 우선 그 이제 뭐 정치학자시니까 이 뭐 진보와 보수 뭐 혹은 좌파 우파를 나누는 게 사실 미국 좀 다르고 유럽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경우도 그 조금 좀 별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뭘로 가장 큰 기준이 되냐 하면 주로 대북 문제입니다. 사실 그만큼 대북 문제가 이념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여겨지는데,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게 어떤 면에서 뭐 평화를 바라고
그다음에 비핵화를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고 이런 큰 줄거리에서는 사실은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 컵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다와 반이나 남았다 그 차이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 어떤 본질을 꿰뚫어 보고 이 대북 정책의 근간을 본다면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물론 뭐 정부에 따라서 강조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차이점을 부각시키지 말고 우리가 이 북한을 변화시켜서 결국은 통일을 지향해서 가자.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비핵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점에 있어서 같은 부분을 좀 이제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고 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어달리기인데 물론 뭐 그 차이점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 뭐 서해 그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지 어부 강제 북송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그러니까 주요 국제 인권 관련 논의 계기에 우리가 좀 기권하거나 소극적으로 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인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또 인권 부분 내지는 인도주의적인 내용을 어떤 북한의 이 망신주기 내지는 북한을 악마화하기 위해서만 봐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북한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인도주의적인 이 조건 내지는 상황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는 과정에서 일부 이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개선을 위해서 하는 부분과 오로지 비판 내지는 비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로 그 얘기 한 가지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정부에 결이 다른 뭐 보수 진보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류를 했을 때 결이 다른 정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이어받겠지만 아까 얘기한 인권 부분이라든지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지나칠 정도로 유화적으로 접근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정부의 체결된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 계승하고 그다음에 지난 정부가 선의로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계승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좀 주제를 바꿔서 남북 관계나 우리의 대북 정책을 둘러싼 국제 정세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번에 담대한 구상 직후의 북한 성명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운전자론에 대한 비판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 이제 우리 정부가 미국을 설득해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한미협력을 해나가는 그 외교적 능력에 대한 문제 제기 부분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한미 관계를 특히 강조하고 또 한중 관계도 워낙 중요하니까요. 그런 속에서 국제 정세는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어서 대북 정책이 아까 외교부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외교랑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대미 협력과 조율 또 중국을 워낙 잘 아시니까 또 중국에 대한 우리의 그냥 조금 압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김여정의 담화를 보면 아마 우리 정부 지난 정부에 대해서 미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을 위해서 기대를 굉장히 했는데 실망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지난 정부보다 훨씬 더 미국과의 관계가 튼튼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미중 관계가 점점 더 약화되고 있고 뭐 소위 신냉전 얘기까지 하면서 틈새가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이게 그러니까 중국도 이 대북 문제에 굉장히 영향력이 큰 나라고 미국도 뭐 당연히 큰 나라고 그러니까 그 틈새에서 우리가 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걱정들 하시는데 저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게 제로섬 게임은 아니고요. 오히려
그 미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튼튼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오해를 받지 않고 과감하게 접근할 수 있고 또 북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뭐 한미 관계가 좋았습니다만 처음으로 이제 중국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로 접근하니까 이 미국 측에서 좀 그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의구심 가졌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한미 관계가 훨씬 더 그 좋은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미국 측에 어떤 의구심 없이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셨듯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뭐 굉장히 중요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뭐 본인들은 중국의 지도자들은 뭐 항상 하는 얘기가 이 중국이 대북 문제에 있어서 마스터 키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북한의 어떤 비핵화 그리고 북한의 어떤 개방 내지는 북한의 어떤 변화를 이끄는 데는 굉장히 여러 이게 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문의 상당 부분의 열쇠는 중국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사실은 지금 말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그 건설적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끌어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미중 간에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북한 문제에 있어서 좀 비핵화라든지 그러니까 미사일 문제에 있어서도 좀 변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북한과 중국하고의 관계가 지금처럼 이어질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바로 문 앞에 이 핵을 가진 나라가 있다라는 거가 중국으로서는 그렇게 반가워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용을 한다면은 우리가 중국이 이 실제 말대로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대로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런 면에서 뭐 국정계가 워낙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담대한 구상의 외교적 환경이랄까 이런 거를 아마 잘 만들어 가실 거로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 질문은 통일 관련 질문입니다. 예. 뭐 독일 통일을 워낙 깊이 연구하시고 또 잘 알고 계셔서 조금 봤습니다. 네. 지금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나 또 기성세대도 통일에 대한 인식은 예전처럼 그렇게 방위론이 크게 지배를 하거나 또 아까 박근혜 정부 때도 말씀하셨는데 경제적인 편익론 이런 것도 많이 영향력이 줄어들었어요. 통일에 대한 관심이랄까 그 지지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북한의 핵 문제로 하지만 통일은 꼭 이루어야 되는 민족의 사명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통일부를 이끄시는 입장에서 통일에 대해서 좀 어떤 긴 호흡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러니까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독일에서도 보면은 독일이 분단된 직후에는 굉장히 그 통일에 대한 관심도 많고 통일이 돼야 된다는 의견이 뭐 압도적이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통일에 대한 열기가 줄어들었고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독일 경제가 그 유가 위기를 겪으면서 독일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더군다나 더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경제도 쉽지 않은데 이 동독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그럴 이유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논리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이 분단된 지가 벌써 뭐 몇십 년이 돼 가니까 독일보다 훨씬 길어서 뭐 70년 가까이 다 돼 가니까 이게 이제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줄어들 때도 됐는데 지금 경제력 격차는 북한하고 우리하고가 동서독보다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 비용 문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특히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그 비용을 우리한테 쓰지 왜 엉뚱하게 뭐 다른 데 쓰려고 그러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가 한민족이니까 그냥 통일이 돼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지금 당장 활동하는 데 그리고 앞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 통일이 경제적인 편익도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뭐 이 미디어를 가지고는 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도 네. 많이 있으니까 뭐 소위 요즘 메타버스 하는데 네.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미디어들을 통해 가지고 젊은 세대들한테 한편으로는 당위성, 한편으로는 편익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이 설명하고 설득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초반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동일 뭐 대북 관계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국민적인 합의 내지는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굉장히 이념적으로 이 좀 뭐라 분열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선 젊은 세대들로부터라도 좀 많은 지지를 받게 된다면은 우리가 대북 정책을 자신 있게 펴나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말씀하셔서 개인적으로도 좀 궁금한 질문이 네. 하나 더 있는데요. 저희 글로벌 NK라는 사이트는 사실 북한에 대한 이제 1차 문헌 자료의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네. 연구도 좀 독려하고 말 그대로 그 노스 코리아를 글로벌한 네. 입장에서 볼 수 있도록 네. 이제 영어 기반인데 제일 어려운 게 북한의 자료들을 한국에서 액세스하기 네. 어렵다는 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잠깐 이제 북한의 미디어들을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좀 닫혀 있어서요. 연구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북한의 방송이나 자료들을 개방하는 쪽에 네. 말씀을 해주셔서 네. 되게 반가웠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말씀처럼 젊은 세대들이 조금 더 많이 접해서 네. 북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혹시 정책적인 어떤 비전이 있으시면 조금 더 예, 뭐 이거 이 방송, 뭐 언론, 문화, 체육 이런 쪽의 교류가 남북 간의 어떤 동질성을 네. 다시 회복하고 지금 상당히 이질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남북 관계의 어떤 신뢰로 이어지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방송의 영향력은 상당히 네. 큰 거는 뭐 누구나 다 동의하니까요. 근데 그 당장은 아마 이 상호 이 개방, 상호 교류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과감하게 좀 여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우리 법제가 북한의 뭐 예를 들어서 선전 매체 같은 것까지 다 풀 경우에는 그거는 그 법적인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거에 다 풀기는 어렵고 일단 객관적인 그 사실에 관한 그 사실을 전달하는 내용들 뭐 예를 들어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것도 뭐 공식 매체 뉴스, 뭐 선전 매체 뉴스는 좀 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우리가 먼저 열어주는 거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방향으로 지금 그 정책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기대가 많이 되는. 예. 네. 예. 뭐 준비한 질문은 저희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에 네. 정말로 좋은 말씀을 너무 체계 있게 잘해주셔서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